김민재와 해리 케인의 분데스리가 데뷔, 그 중에서도 모든 관심을 독차지한 건 바로 케인. 어쩔 수 없죠. 자, 그렇다면 투엘 감독과 케인 본인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오늘 19일 한국 시간 19일 독일 브레멘의 베젤 스타디온에서 2-3-2-4 독일 분데스리가 1라운드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를 치른 바이에른 뮌헨이 베르더 브레멘을 4-0으로 완파했어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요. 브레멘이 비교적 물론 바이에른에 비해서 모든 팀이 비교적 약팀입니다. 하지만 브레멘이 약간 중하위권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진만큼은 무서웠기 때문에 한 1실점은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브레멘에는 지난 시즌 득점왕 필크루크 그리고 12골을 넣은 둑슈, 굉장히 뛰어난 현재 독일 최고의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공격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민재가 선발로 뛰면서, 풀타임은 아니었지만 선발로 뛰면서 무실점으로 막아내는데 일조를 했고요. 4-0 대승을 거두면서 바이에른이 쾌주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DFL 슈퍼컵에서 RB 라이프치히에 0-3으로 대패했던 경기를 까맣게 잊을 수 있게 다 씻어내고 분데스리가는 이제 다시 잘 시작하면서 이제 이번에 우승하면 12연속 우승인가요? 그걸 향해서 첫 발을 잘 떼었는데요. 자, 후스코어드에서 부여한 김민재 선수의 평점부터 한번 보죠. 이제 김민재 선수랑 이런 동료들에 대한 평점이 독일은 그렇게 빨리빨리 막 나오는 매체 별로 없습니다. 키커 평점이 제일 유명하지만 좀 늦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경기 후 토크에서는 그것들보다는 본인들 소감이나 이런 즉각 나오는 기사들의 기본적인 반응 같은 걸 위주로 이제 소개를 일단 해드리고 차츰 시즌이 진행되면서 소개해드리는 범위를 넓혀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후스코어드는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6.9점이 부여가 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누구 한 명이 주관적으로 준 게 아니고 세부 스탯에 따라서 이제 산출이 되는 그런 평점이죠. 이 평점은 팀 내 하위권이긴 합니다. 하지만 교체 아웃된 선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또 점수 자체가 6.9면 낮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괜찮은 점수라고 봐야겠죠. 김민재 선수의 세부적인 기록은요, 일단 슛이 하나 있었고요. 그 슛은 유효 슛이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키미히였죠? 키미히의 코너킥을 받아서 좋은 헤딩 슛이 있었는데 그게 골키퍼에게 잡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패스 성공률 94%로 팀 평균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정확한 패스가 68회 기록을 했습니다. 교체 아웃됐다는 걸 감안한다면 빌드 관여도 패스 횟수, 성공률 다 준수했다고 볼 수 있겠죠. 키패스가 2개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따로 얘기를 좀 길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볼 경합이 3회 있었고 그 중에 딱 1회 승리하면서 세리아의 하늘의 제왕이었던 모습과는 좀 다른, 공중볼이 아주 강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상대 투톱이 필크루크와 마빈 둑슈라는 굉장히 뛰어난 투톱이었기 때문에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수비 상황에서의 헤딩 경합은 이제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는 패배했습니다만 상대를 잘 방해해서 헤딩 슛이 나오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승리는 아까 말씀드린 슛 1회 공격 상황에서의 헤딩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클 시도와 가로채기가 모두 0이었어요. 그리고 소유권 상실도 0. 이게 뭡니까? 역시 바이에른이다. 나폴리도 이탈리아에서 상당히 지배적인 경기를 했지만 바이에른은 더욱 지배적인 경기를 해야 되는 팀이고 전력 자체가 압도적인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김민재가 태클 시도할 일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김민재가 수비를 안 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헤딩 커트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헤딩으로 커트한 건 아마 수치상으로 태클 시도나 가로채기로는 집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유권 상실이 0이었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브레멘이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와 우퍼메카노 모두 소유권 상실이 0회였어요. 그러니까 공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상대 압박에 직접 당해서 속공기회를 내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브레멘이 강한 압박을 세게 해올 때 그때 팀 전체가 좀 허둥대는 그런 모습,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김민재가 1차로 막았는데 2차로 걷어낸 공을 상대가 주워서 또 슛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수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우퍼메카노와 김민재가 앞발 공을 빼앗긴다거나 하는 좀 큰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준수한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키패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얘기를 길게 해보고 싶어요. 키패스를 김민재가 2개 했고요. 센터백이 2개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평균과 특정은 높았던 한 경기의 비교는 무의미하고 좀 온당하지 않지만 지난 시즌 더리우트와 우퍼메카노의 평균 키패스가 경기당 0.2 정도였거든요. 김민재가 한 경기 2개를 했다. 굉장히 많이 한 거죠. 10경기만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패스가 주로 나온 위치를 보면 김민재가 2개, 김민재 옆에 있는 풀백 데이비스가 이날 최대했는데 무려 8개입니다. 8개. 그 다음에 왼쪽 윙어 코망도 3개. 이렇게 왼쪽 라인에 굉장히 몰려 있어요. 오른쪽 윙어 마즈라이 아예 없었고, 오른쪽 윙어 자네도 이제 득점이 있었지 아마 키패스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은 없었고 왼쪽이 다 몰려 있다. 이게 뭐냐면
김민재를 비롯한 왼쪽에서 돌아가는 빌드업이 이 팀의 어떤 공격에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든다. 이런 시스템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는 거죠. 김민재 한 명 잘했다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김민재, 그리고 김민재 옆에 있는 데이비스, 그 앞에 있는 왼쪽 윙어, 그리고 자말 무시알라도 오른발잡이 공미이기 때문에 주로 약간 왼쪽에 치우쳐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왼쪽에서 만들어내는 컴비네이션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 내용을 보면 김민재의 키패스가 뭐 세트피스 올라가서 옆으로 밀어준 키패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지만, 뒤에서 앞으로 찍어차준 패스, 이제 무시알레에게 좀 전진 패스, 이런 류의 키패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의 패스가 실제로 팀 공격의 속도를 부스트하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팀의 빌드업의 허브는 예나 지금이나 키미히입니다. 키미히가 이제 팀에서 비중이 좀 낮아지는 듯한 모습, 소외감도 좀 불신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팀의 중심으로서 시즌을 시작했고 비중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키미히 역시 키패스를 많이 하고 공격의 중심인 선수지만, 키미히를 생략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센터백에서 키미히를 거쳐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센터백에서 바로 침투하는 코망이나 침투하는 무시알레에게 패스를 찍어줄 수 있다면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상대 허를 찌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키미히를 거쳐가는 패스와 김민재가 바로 주는 패스를 섞어서 리드미컬하게 공격을 전개할 때 이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날은 그게 나왔어요. 김민재 앞으로 빌드업에서 좀 비중이 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단순한 패스 성공률과 패스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김민재 패스가 질이 좋다, 이게 예전부터 얘기해 온 건데 이날도 드러났다는 거죠. 우퍼메카노가 패스가 더 많고 성공률이 높았지만 김민재가 더 질 높은 패스를 후방에서 시도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줬다. 이게 투엘 감독이 김민재의 빌드업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 그런 이유기도 할 겁니다. 무리한 패스를 하려고 막 공을 끌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순리대로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동료가 좋은 위치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런 좋은 패스를 투입해 줄 뿐인 거죠. 만약에 더리우트 복귀 후에 김민재와 주전 조합이 되고요. 더리우트 김민재 조합이면 역시 더리우트가 좀 뒤쪽에서 지키고 김민재가 이날 오픈메카처럼 올라가서 뛰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쩌면 더 많은 키패스, 스탯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높은 김민재의 빌드업 기여도, 그러면서 팀 공격이 더 빨라지는 바이에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풋머의 그 평점도 봤는데 김민재가 7.4점으로 좀 더 높습니다만, 여기가 원래 후스쿼드보다 대체로 후하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코망 우퍼메카노와 더불어서 팀 내 좀 하위권인 평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팀 내 하위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준수한 평점이었기 때문에요. 현재 기사들 몇 개의 제목만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내용은 왜냐면 그냥 경기 리뷰거든요. 드립력이 좋고 영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일단 빌트가 Yes he can, 오바마의 패러디죠. Yes he can, 케인 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케인 첫 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환상적인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Yes he can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트 도이치 자이퉁 SZ, 이 지역지죠. 여기는 락큐 라이크 허리케인이라고, 해리케인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아는 노래인데, 독일 출신의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밴드, 옛날 밴드 스콜피온스의 노래 제목을 패러디한 겁니다. 락큐 라이크 해리케인. 드립을 잘 치네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 사람은 굉장히 재미없다는 이미지가 있고, 독일 애들 어디 가서 농담하지 마라, 분위기만 싸하게 만드니까, 이런 이미지가 유럽에 있는데 그래도 좀 의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덧선 느낌으로. 이제 본인들, 경기 장본인들의 그 소감과 분석을 좀 들어보려 하는데요. 토마스 투엘 감독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슈퍼컵에서 대패한 뒤에 분데스리가 개막전 대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았고, 투엘 감독이 좀 실제로 상세하게 얘기를 좀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기 총평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력이 좋았고 기복이 없었다. 후반전 시작 후 10분을 제외하면 말이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함께 이겨낸 뒤 인내를 되찾았다. 결과적으로는 공 점유와 빠른 공격 사이에 리듬이 좋았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공을 너무 느리게 점유하기만 하면 골을 못 넣습니다. 이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루이스 엘리키 감독의 팀이 안 좋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죠. 슬로우 퀵을 번갈아 해야 되는데 슬로우만 90분 내내 하고 퀵이 안 되는 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슬로우 하다가도 상대 빈틈이 보이면, 또 우리가 흐름 바꾸고 싶으면 퀵을 해서 골을 넣었다. 4대0이 됐다는 거죠. 가장 기쁜 점을 묻자 무실점, 그리고 리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실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얘기를 했는데, 당장 바로 지난번 공식 경기였던 슈퍼컵 패배뿐 아니라 그 프리시즌에도 실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무실점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비수 개개인에 대해서 김민재, 우파메카노를 칭찬한 건 아니고 팀 전체가 함께 무실점을 이뤄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죠. 질문이 나오자 좋다는 말은 부족하다, 아주 굉장하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인간으로서나 훈련 태도부터 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력만 좋은 게 아니고 팀에 합류한 뒤 보여준 모습 자체가 아주 훌륭하다, 본이 되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어시스트라고 골도 넣었다, 계속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 라면서 활약을 이어가주기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6번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말이 좀 흥미로웠어요. 프리시즌 내내, 그러니까 이적 시장 내내 투엘 감독은 새로운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거든요. 아니, 키미히 고레츠카가 있는 팀에 라이마 샀으면 됐지, 왜 키미히를 못 믿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키미히가 뭐 투엘의 불신 때문에 자기도 불만이 있다, 이런 식의 관측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투엘 감독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키미히의 성향에 대해서 약간 우리 팀의 6번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투엘 감독은 기본적으로 팀에 전형적인 6번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전형적인 6번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감독이 도르트문트 때 발굴한 바이글, 혹은 뭐 바이글은 또 독일의 부스케츠 아니겠습니까? 약간 부스케츠류의 선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포백 앞에서 아주 훌륭한 위치 선정으로 포백 앞을 보호하는 동시에 빌드업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위치를 늘 선점하고 있는 그런 위치 선정 지능이 좋은 선수를 선호한다는 거죠. 키미 선수는 기본적으로 한 자리를 이렇게 잘 차지하고 지키고 있는 선수가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패스를 이제 여기저기로 찔러주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키미히는 훌륭하지만 8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키미히가 딱 늘 경기장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수비진 바로 앞에 있으면서 공보는 바로 딱 뿌리고 이렇게 하는 전문 8번이 아니고 6번이 아니고 8번 성향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키미가 공을 받는 타이밍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또 키미가 주위 상황을 다 파악하고 빠르게 공을 줄 때도 있지만 좀 천천히 공을 받은 뒤에야 파악하고 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키미가 빌드업의 허브가 되면 팀 공격이 느려진다 라는 일종의 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날은 결과적으로는 고레츠카를 다시 키미 파트너로 복귀시키면서 키미 고레츠카의 약간 둘 다 8번이고 6번이 없는 그런 조합을 다시 가동을 했어요. 기존의 조합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엘 감독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적응을 하겠다라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미드필더들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공을 많이 만지는 성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적응해야 한다. 이 서로가 뭐겠습니까? 고레츠카랑 키미는 몇 년째 뛰어왔기 때문에 그 둘끼리 적응할 필요가 없어요. 나 투헬도 니들한테 좀 맞추겠다, 니들도 나한테 좀 맞춰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키미히와 고레츠카는 오늘 서로를 잘 보좌했다. 공격할 때 지나치게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 대신 그라운드 나머지 지역을 점유해야 한다. 이 부분도 이제 이 두 선수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누가 6번인지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주 경기력이 최고일 때는 번갈아 가면서 한 명 올라가고 한 명 내려가고를 할 수 있지만, 도르레처럼 좀 호흡이 안 맞거나 둘 다 흥분하거나 하면 둘 다 앞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럼 수비진의 앞을 보호할 선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브레멘전도 이기긴 했지만, 팀의 완전 전력 차로 이기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엘 감독이 막 제스처를 막 하는데, 투엘 감독 밑에서 뛰어봤던 그 박주호 해설이 저 제스처는 아마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포백 앞에 있어라 라는 제스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위치에 고레츠카와 키미히가 안 있는 장면이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가 좀 힘들어한 그런 장면들을 만든 팀의 전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6번 유명한 영입 못할 것 같은데 나도 니들한테 좀 맞출 테니까 니들도 내 전술에 좀 맞춰서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꿔라, 이런 말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또 이제 팀 구성 측면에서 볼 때는 케인에 대한 인터뷰보다 이 6번에 대한 인터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 유연하게 더욱 잘 해낼 수 있다. 이긴 경기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유연하게 해라. 이 말은 뭐 더 내 전술에 좀 맞춰서 팀에 필요한 위치로 좀 가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누엘 노이의 복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상 복귀 시점이 유의미하게 당겨졌다. 뭐 몇 달 결정할 수도 있어서 골키퍼 꼭 사야 된다 얘기했는데 지금 안 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밝힌 겁니다. 2, 3주 안에 팀 훈련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땡길 수도 있다. 이미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울라이히로 몇 주만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리 케인이 인터뷰장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밤이다. 어려운 경기였지만 이른 선제골로 시작했다. 그 뒤로는 다시 어려워졌는데 브르멘 역습이 좋았고 상대가 득점 기회도 몇 개 잡았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골이 아주 중요했다. 결국 우리 벤치 멤버들이 경기를 마무리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케인 말대로 두 번째 골이 제일 중요했다. 뭐 경기 흐름상 그렇기도 하지만 자기 골이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케인이 선제골 어시스트하고 두 번째 골을 지가 넣었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이런 말을 좀 돌려서 한 것 같고요. 벤치 멤버들이 나와서 케인 말대로 막판에 두 골을 추가하면서 4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이날 긴장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약간 긴장을 하면서 동시에 기대를 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모든 게 나에겐 새로웠기 때문이다. 뱃속에 나비가 몇 마리 들어온 듯 했다. 이거 영어 관용구죠? 그 버터플라이가 내 뱃속에 있다. 영어 관용구입니다. 긴장한 상태란 얘기죠. 언제나처럼 그걸 이겨내고 보통의 경기를 했으며 운 좋게도 나아가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 라고 자신의 경기를 자평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거론은 뭐 별로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케인 얘기하기도 바쁘거든요. 경기 후에 나오는 기사들은 죄다 아마 좀 차분하게 경기를 분석하는 시기가 좀 찾아오면, 그러니까 다음날 다다음날 기사들을 보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김민재 선수 좋은 경기를 했다고 보고, 필드에 있을 때의 경기력은 흠잡을 거 별로 없었습니다. 뭐 약간 불안한 대목들이 있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 전술적인 문제가 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은 아니었고요. 팀 전술이 개선되면서 김민재 좀 편하게 뛸 수 있게 될 것이고, 김민재 본인의 체력 그리고 이날 교체로 들어온 더리우스의 체력이 올라오면 아마 둘의 파트너십도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멋진 데뷔전을 치른 김민재와 케인, 그리고 이들을 지휘한 다음에 한바구음을 지은 토마스 투엘 감독, 이들의 경기 후 이야기들을 묶어봤습니다.